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119회 이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총합계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거 한번 읊어볼까요? 현금이죠. 그 다음에 현금을 대신하는 통화대용증권도 있었습니다. 대용증권. 이 통화대용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각종 수표였죠. 각종 수표. 여기에 각종 수표는 다 현금이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제외. 제외는 뭐가 있냐? 부도, 어음과 수표. 부도 났으니까 현금으로 못 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일자 수표. 미래의 날짜로 수표를 발행한 건 곧 현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통화대용증권에 뭐가 있냐? 배당금, 지급 통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국공채, 만기, 이자표가 있었다.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가불증, 그 다음에 우표, 인지, 증지 이런 거는 절대 뭐가 아니다. 네, 통화대용증권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밑에다 할까요? 아닌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보통예금. 그 다음에 당좌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이렇게 들어오면 되죠?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속하는 금융상품 그리고 유가증권.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거 취득 당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결산일 현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요걸 정리하면 얘는 되고 그 다음에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4개월 그랬어요. 땡. 예, 각종 수표, 타임 발행 수표 이렇게 여기 3개 더하시면 됩니다. 그럼 3개 더하면 50에다가 75에다가 얼마가 돼야 돼요? 네. 45만 원. 그러면 120만 원이 되겠네요. 120만 원. 이게 맞죠? 자, 그 다음은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회계상의 거래의 결합관계에 대한 것이다. 옳지 않은 거. 이 문제는 쉬우니까. 자, 먼저 여기다 회계처리를 해볼게요. 현금으로 100만 원의 상품을 구입하다 그랬으니까 상품,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 1번. 자, 상품.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한 거 맞았죠? 2번. 직원의 커피 음료 대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직원의 커피 음료면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현금 비용이 발생하고 자산이 감소했네요. 업무용 화물 차량 5천만 원에 대출로 구입했대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대변의 차입금 이렇게 하니까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됐고요. 마지막 매입 예정인 상품의 계약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현금을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계약금 줬으니까 선급금은 자산의 증가 하셔야 되는데 비용의 증가를 했으니까 답이 틀렸네요. 그렇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니까 답은 4번입니다. 4번. 3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많이 했습니다. 수익의 인식 기준. 틀린 거 찾으래요. 틀린 거. 선적지 인도 조건에 제하의 판매는 선적하는 시점. 맞았죠? 제하를 물건은 배신 날, 상품권은 상품권을 회수한 날이라고 했죠. 상품권을 회수한 날 또는 상품을 판매한 날. 맞아요? 네, 위탁 판매는 이거. 수탁자 중요하죠? 위탁자 아닙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 그래서 수탁자 인도 기준 했고요. 할부 판매는 제하가 인도되는 시점. 답은 2번.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4번.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회사가 고정자산은 원가를 배분하는 거죠. 감가상각의 목적이니까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원가를 배분하는데 이때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게 있어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거 했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우리가 토지,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외웠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일반 기업에게 기준상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무형자산 하면 기억해야 될 게 일단 먼저 1번이 내용연수가 기억나셔야 돼요. 자, 내용연수는 이렇게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 법령에 의하거나 계약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요걸 빼고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잔존가치는 우리가 영원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예외가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상각 방법은 뭐로 한다? 합리적인 방법을 해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라. 그러나 합리적인 방법이 뭐라면 없다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건 정액, 정률, 연수합계법 뭐 다 하란 소리야 아무거나. 그런데 이걸 찾을 수 없다. 이러면 뭐로 하라고요? 정액법으로 해라. 네. 그 다음에 회계 처리는 우리가 직접법도 허용하고 간접법도 허용하나 주로 뭐를 한다? 주로 직접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맞나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우리가 무형자산의 정액법의 감가상각은 뭐예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그쵸? 이제 직접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니까 이제 취득원가를 주어지지 않은 게 있다. 자, 취득원가를 주어지지 않은 건 우리가 재무 상태표에 올라오는 금액은 뭐다고요? 미상각 잔액이다. 그러면 미상각 잔액을 잔여 내용연수로 나눠라 이렇게 했었죠. 네. 자,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5%를 원칙으로 한다. 원칙으로 하는 건 영원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항목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영원을 원칙으로 한다. 2번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았고요. 자산이 상각 가능한 때부터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고요. 감가상각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죠. 어떻게?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나요? 답은 1번. 6번에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선입선출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단기 중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잠시만요. 자, 제가 먼저 이렇게 T 계정을 좀 불러가지고 오겠습니다. T를 제가 불러놨는데 우리가 여기서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요 3번 T를 갖고 와야 돼. 3번 T를 갖고 와서 매출 원가를 여기다 한번 구해 보겠어요. 매출 원가. 얘가 먼저 뭐라 그랬냐면 선입선출법으로 하라고 했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려라 했고요. 매출 원가는 이걸 물어본 거고요. 그쵸? 자, 그럼 총 몇 개를 팔았는지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게 4월 5일이 매출이고 9월 9일이 매출이네. 그냥 80개에다가 60개 판 거죠. 그러면 140개. 매출 원가는 140개. 그럼 이제 단가가 있어야 돼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니까 여기 보시면 100개가 이렇게 10,000원에 들어왔고요.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0개가 110원에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온 걸 먼저 들어온 걸 팔면 돼. 140개를 그럼 팔아봅시다. 100개는 이거 다 팔면 돼요. 그대로. 맞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70개에서는 다 못 팔아요. 몇 개만 팔 수 있어요? 70개에서 우리가 100개를 팔았으니까 이제 40개만 팔면 되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럼 100개를 몇 개? 100원에 팔았으니까 여기 10,000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40개를 110원에 팔았으니까 4,40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14,400원이 답입니다. 14,400원. 그렇죠? 14,400원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7번 하시면 되겠네요.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모든 고른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동부채도 있고 비유동부채도 있는데 유동부채,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라고 했었죠. 근데 이거는 너무 많으니까 와 너무 많다. 그래서 비유동부채를 외우러 가고 있잖아요. 사채, 그 다음에 퇴직, 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앞뒤로 장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걔는 다 비유동부채다. 여기서 예외가 있다. 제외. 이거는 유동성 장기부채이지만 얘는 장기란 단어가 들어갔지만 유동으로 분류해야 된다. 맞죠?
최초의 비유동부채로 빌려온 거. 장기차입금이 1년 이내로 도래했다. 상환일이 이러면 유동성 장기부채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가 임대보증금. 주인 아저씨한테 맡겨놓은 돈. 여기까지만 비유동부채다. 맞죠? 네. 그러면 임대보증금은 비유동부채고요. 장기차입금도 비유동부채고요. 유동성 장기부채.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얘는 아예 들어오지 못합니다. 매도가능증권은 뭐예요? 비유동자산. 그럼 다랑 마라가 되겠네요. 3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우리가 못 구하겠다.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 열어서 비유동부채 클릭, 유동부채 클릭해서. 그죠?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가서 보고하신다. 8번. 자본의 구분이 잘 다른 것은 했어요. 자본은 못해도 이건 외우고 가야 된다 했죠? 자본 잉여금이 있고 잉여금, 자본 조정이 있다. 여기 자본 잉여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 요거랑 반대되는 게 뭐였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자 차익이 있었고요. 반대가 감자 차손.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그럼 여기 반대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기 주식,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외울 때 우리가 먹는 주식은 감자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잉여는 남은 돈이니까 전부 다 여기가 초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익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럼 여기 반대는 손실 개념이고요. 자본 조정은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자기 주식은 마이너스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자본 조정 중에 유일하게 얘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자본을 플러스하는 계정이다라고 했었어요.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본의 구분이 다른 하나는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자본 조정. 얘는 자본 잉여금. 얘는 자본 조정.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꼭 외우고 가세요. 다음 9번 이제 여기서부터가 원가잖아요. 원가 해보겠습니다. 자,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불은 작업시간당 10,000원이다. 작업시간이 200시간이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20,000원 과대배부일 때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실 때 실제 발생액이 있고 그 다음에 예정배부액이 있다. 그럼 지금 물음이 뭐냐? 실제 발생액이 얼마냐? 라고 물음이죠. 이걸 물어봤어요. 그리고 예정배부액을 이제 우리가 주어줬어요. 예정배부액을 구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예정배부율, 아까 여기서 준 10,000원, 그쵸? 10,000원 곱하기 이거 작업 실제 시간 200시간 이렇게 200시간. 그러면 이걸 곱하면 동그라미가 6개니까 예정배부액은 200만 원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2만 원이 과다 배부됐다 했으니까 이렇게 이 차이가 2만 원 과다예요. 기준점이 예정이니까 얘가 크구나. 그러면 200만 원에서 20만 원이 과다 배부됐다는 소리는 빼기 해라 이 소리잖아요. 2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면 실제 발생액은 100,80만 원이 되겠다. 이 소리죠. 100,80만 원. 이해되시죠? 180만 원이 답입니다. 9번에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가보겠어요. 단일 제품에 대량 생산한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었고 가공비는 공정 중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했다. 단기에 완성분이 700개, 기말 제공분은 300개 50이다.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선입선출법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자, 해보겠습니다. 그냥 공식으로 해볼게요. 자,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환산량은 일단 먼저 환산량. 자, 먼저 평균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이 있다. 티 안 그리고 해볼게요. 왜냐면 가공비만 물어봤으니까. 자, 평균법에 일단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어떻게 되냐면 완성품 수량이 있어요. 플러스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수량,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평균법에다가 완전 똑같고, 여기서 이제 이 차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는 기총제공품의 완성도 차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평균법을 구한 거에서 마이너스 요거 하시면 돼요. 기초제공품의 완성도. 이렇게. 그죠? 그럼 지금 물음이 뭐냐면 이걸 물어봤잖아요. 저희가.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답해 보면 되죠. 완성품 수량이 몇 개야? 그랬으니까 네, 여기 700개입니다. 700개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기말의 완성도 수량이 몇 개야? 했더니 300개의 50%잖아요. 그럼 3, 55, 네, 150개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기초제공품은 200개에 40%, 그러니까 248, 80개 빼라 이 소리잖아요. 그럼 이게 답이에요. 그럼 해봅시다. 자, 700개에다 150개 더하면 850개. 850개에서 빼기 80개를 하면 770개. 답은 3번인 77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공비의 완성품 한산량을 구하면 이렇게 공식으로 해보겠습니다. T를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공식으로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래프는 어떠한 원가 행태인가 그랬죠. 여기 주인공이 단위당 원가죠. 자, 단위당 원가 점점 내려오는 건 고정비 맞죠. 고정비는 총원가는 일정하고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정비에 해당하는 거는 몇 번이냐? 임차료, 보험료,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런 게 우리가 뭐였어요? 네, 고정비의 특징이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여기 공장의 상하수도 요금, 재료비, 요거는 준변동비, 요거는 재료비는 우리가 변동비, 얘도 변동비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이제 12번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개별 원가 하면 개별 원가와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된다. 자, 개별 원가는 생산 형태가 다품종, 소량 생산, 그 다음에 종합 원가는 소품종, 대량 생산, 연속 생산해요. 얘는 어떻게 해요? 자, 얘는 주문 생산.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연속 대량 생산.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개별 작업별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제조별 공정별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합원가를 다른 말로 공정별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자, 요거는 주유액수 및 제조 간접비 배부 문제다라고 했었고요. 요거는 완성품 환산량의 문제다.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서 완성품에는 얼마를 배부할 거고 기말 제공품에는 얼마를 배부할 거다. 요거지 계산의 핵심이.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업종. 자, 이 개별원가의 업종은 조선업이 있었고요. 항공기가 있었고요. 건설업이 있었고요. 주문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무조건 주문하는 순간 걔는 개별원가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종합원가에서는 그 외 이렇게 하시면 되죠.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해당하는 게 전부 다 종합원가다. 그 개별원가는 원가가 계산이 정확하게 하죠. 원가 계산이 원가 계산이 정확하다. 대신 얘는 비경제적이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죠. 원가에 비해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원가 계산은 좀 부정확한 반면이 있지만 원가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관리 비용도 어떻게 된다? 적게 든다. 경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죠? 경제적이다. 이렇게.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거 했어요. 않는 것은 했어요. 자, 주문 생산에 적합한 거 맞았고요. 월말 제공품 평가가 필요하다. 월말 제공품 평가는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 이거는 종합원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 주요 핵심. 그래서 이 한 판은 다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13번부터는 이제 부가세.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에서 틀린 말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은 뭐였냐면 각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였고요. 예외가 있었습니다. 예외 1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있었고요. 예외 2번이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이런 게 있었죠. 자, 일단 1번의 예외는 뭐냐? 모든 업무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데 뭐와 우리가 납부환급은 어떻게 한다? 주 사업장에서 함께 한다 이 소리고요. 얘는 모든 업무를 다 함께 한다. 아셨죠? 모든 업무를 다 함께 하고 모두 함께. 얘는 납부환급만 함께. 어디서 한다고요? 주 사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런. 자, 그리고 우리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할 때 어떻게 주된 사업장을 본점에서도 할 수 있고 주점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 단위 과세는 무조건 본점에서만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본점 또는 지점 모두 가능. 근데 얘는 안 돼. 본점에서만 주사업장을 할 수 있어. 이런 특징이 또 있어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모두 주된 사업장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예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말하는 거고요. 2번. 자, 이걸 하고 싶으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은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가능합니다. 근데 사업자 단위에서는 본점만 할 수 있어요. 세금 계산서 발급 각자 하시는 게 주사업장이라고. 한꺼번에 모두 다 하는 건 사업자 단위 과세제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네, 우리가 1번으로 하셔야 된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거 보너스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용역의 수입은 절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예, 과세를 포착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답은 용역의 수입은 빼시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용역의 수입은 아니다. 15번 마지막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 대상인 것은 자 54번 불공에 관련된 문제다. 그쵸? 면세사업에 관련된 건 불공 맞죠? 가세와 면세 겸용사업자가 과세 매출분에 쓴대요. 당연히 공제 받아야죠. 그 다음에 일반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구입비 이게 얼핏 보면 이거 불공인데 라고 하지만 일반 과세의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는 맞아요. 그런데 영업용인지 업무용인지 안 나왔으니까 영업용은 과세. 그래서 잘 봐요. 영업용. 이게 택시회사 영업용. 바퀴가 굴러가서 매출액이랑 연결되는 영업용은 뭐라고요? 네, 과세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업무용으로 쓰는 거. 이거 우리 뭐라 그랬냐면 업무용. 다른 말로 뭐라고요? 비영업용. 요거는 우리는 뭐로 한다? 불공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불공이다. 그 다음에 우리 거래처 접대하는 건 불공이다 했었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냐? 중복 답이 떴습니다. 2번, 3번. 그쵸? 여기 이제 빠진 것 같아요. 이걸 업무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2번, 3번을 맞다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9의 이론 문제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